우리 심우섭 이사장께서 갑자기 급한 볼일이 생기셔가지고 제가 대신 진행을 하게 됐고, 저는 여기 이사를 맡고 있는 조경규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늘 하는 대로 내빈 소개하고는 제가 잘 몰라서 생략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프로그램에 나와 있습니다만 국보 중에 국보 24점, 우리나라 국보가 25년 말 기준으로 368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인물에 사진이 있다시피 24점이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강의해 주실 이종원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구과학고등학교 교감으로 명퇴를 하셨고 2008년부터 대구문화유산 지킴회를 창립하시고 회장으로 11년 동안 봉사를 하셨습니다. 현재는 위 단체의 명예회장으로 계시면서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우리 신안국 인성대학원에 강의를 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번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그 학교에만 40여 년 근무를 하다가 퇴직 후에 우연하게 문화재하고 접촉을 하게 됩니다. 2008년 2월 10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날 서울 숭례문이 불타버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숭례문 화재 사건. 근데 이게 화재는 아시다시피 초기에 발견하면은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불을 찌르면은 잡기가 어렵겠죠. 어쨌든 숭례문 화재 사건을 계기로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저런 공유를 하다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문화재를 지키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게 대구 문화유산 지킴회입니다. 대구 문화유산 지킴회. 재작년부터입니까? 문화재청이 이름이 바뀝니다.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뀝니다. 문화재청하고 국가유산청하고 뭐가 다르냐? 이름이 다르죠. 이름이 다른데 문화재라고 용어를 붙이면은 재물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재산, 돈하고 관련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는 모두가 다 돈하고 관련되는 게 아니에요. 무형문화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무형문화유산. 예. 형체가 있는 유형, 형체가 없는 무형. 예를 들면은 뛰어난 무용가가 오전 무용을 연주를 했다. 그 돈으로 어떻게 계산합니까? 한번 춤을 추고 나면 없어져 봅니다. 형체가 없습니다. 그 순간밖에 없잖아요. 이런 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화재라는 용어를 버리고 국가유산으로 이제 이름을 바꾼 겁니다. 국가유산. 국가유산이라고 하면은 뭐 직접적으로 돈하고 관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구에서도 뜻있는 회원들이 모여서 문화재를 지키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제가 지금 이 강의 중에도 문화재라는 말이 곧장 나올지 싶습니다. 하도 많이 써먹어가지고 국가유산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명칭입니다만은
국가유산 중에서 제일 어떤 유산이 국보입니다. 들어보셨죠? 국보, 나라의 보배, 국보. 오늘은 나라의 보배 중에 24점을 골랐습니다. 24점을 골라가지고 거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시간이 아마 허락하지 않지 싶습니다만은, 근데 국보는 도대체 몇 점에 있느냐? 그거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국보는 작년 12월 31일 기준 367점입니다. 367. 365일보다 이틀 두 개 더 많죠. 367점. 367점의 국보를 다 다루려면 몇 며칠 가도 다 못 다루겠죠. 오늘은 그 가운데서 유형별로 골라가지고 24점을 골랐습니다. 자, 이 유형이 저기 쭉 나옵니다. 유적 건축물 하는 게 이제 나오고, 주거생활, 주거지, 주거건축, 조경건축 하는 게 나와요. 조경건축으로 두 개가 국보입니다. 영남로, 죽서루. 들어보셨죠? 영남로, 밀양에 있는 영남로, 삼척에 있는 죽서루. 그 다음 이제 궁궐 관하 중에서 국보로 지정된 게 8점인데, 임영관 산문, 그 임영관 산문 가는 요건 어디 있나 하면 강릉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정전, 경회루, 인정전. 인정전은 창덕궁에 있죠. 창덕궁에 있는 정전. 명정전, 종묘 정전. 진남관, 세병관. 진남관은 여수에 있고 세병관은 통영에 있습니다. 이렇게 궁궐 관하 중에서는 8개가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이 말. 그 다음 성을 포함한 성문은 숭례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동대문도 있고 문이 수없이 많잖아요. 국보로 제정된 문은 숭례문 하나밖에 없다. 교통통신도로 들어가가지고 불국사에 있는 연화교, 철보교, 청운교, 백운교, 불국사 올라가는 계단이죠. 이 계단 자체가 국보입니다. 자, 여기에는 교육문화 뭐 쭉 내려옵니다만, 왕실 무덤 조금 이상하죠. 왕실 무덤이 몇 개인지도 모릅니다. 숫자로는 수백 개 안 되겠습니까? 수백 개 되는데, 조선 왕릉이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라요.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국가유산청에서는 한기, 그러니까 왕실 무덤,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실 무덤. 수많은 왕실 무덤 중에 단 한 기도 국보가 없습니다. 국보는 없는데 조선 왕실 무덤은 세계문화유산이다. 여기 좀 특이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보가 안 됐으면서도 세계 문화유산에서는 알아준다 이겁니다. 네, 거기 조금 보통 국보로 된 거는 대부분 세계 문화유산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국보 중에서 종교 신앙에 관련되는 것들만 모아놨습니다. 모아놨는데 불교 관련 유적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제로에 지금 불교 하는 거 보이죠? 이게 지금 제 눈에는 눈이 시원찮이 그런지 이 불빛이 잘 안 보입니다. 그냥 이거 생략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불교 66점, 불교 관련 문화유산 국보가 66점이다 이 말입니다. 367점 중에 불교 관련 유적이 66점이니까 압도적이죠. 그 밑에 있는 성탑이나 석등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불교 관련 유적입니다. 자, 근데 여기 이 많은 것들이 전부 국보입니다. 무이사 극락보전, 거조사 영산전,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부석사 조사당, 석굴암 석굴, 수덕사 내웅전, 대인사 장경판전, 법주사 팔상전, 송왕사 국사전,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황전, 군위 아미타열의 삼전 석굴, 봉정사 대웅전, 화암사 극락전, 용문사 대장전 및 연장대. 이거는 연천에 있는 겁니다. 자, 불전이 16개가 국보로 되어 있습니다. 불전이 16개가 국보로 되어 있는데 여기 색깔이 다르게 부석사 무량수전이 다른 거는 다 파란색으로 해놓고 왜 부석사 무량수전을 빨간색으로 했느냐, 별도로 24점 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불국사 저 33개나 되는 탑 중에서 불국사 다보탑만 빨간색으로 해놨죠. 탑 중에서는 최고 으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국사 다보탑을 색깔 달리 했고, 석탑 보통 부도라고도 말합니다. 스님이 돌아가신 뒤에 자비식을 하고 거기서 나온 유골을 보관하는 그 성탑이라고도 하고, 예. 근데 아홉 점이 국보입니다. 9점이 국보인데 가장 어떤되는 국보가 어떤되는 거는 고달사지 성탑이다. 석등이 수없이 많죠. 석등이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4개만 국보가 되어 있습니다. 4개 중에서 어떤으로 칠 수 있는 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법주사, 쌍사자, 석등. 좀 이따가 다 사진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로에서 천주교부터 쭉 내려오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것에 관한 국보는 없다 얘기입니다. 여기에 내려와 가지고 산수화 넉 점이 국보인데 우리 역사상 지금까지 많은 그림 중에 산수화가 수없이 많겠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가장 어떤 데는 산수화는 김정희가 그린 세한도다. 그 다음에 인물화는 6점이 지금 국보입니다. 6점이 국보인데 이런 분들이 좀 더 국보인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될 만한 국보는 윤두서 자화상으로 제가 골랐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쭉 이제 내려가고요. 자, 불교 조각으로서 석조가 돌로 새긴 조각,
돌로 새긴 조각이 15점이 국보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단연 돋보이는 국보가 서산 용현리 마해열의 삼존상입니다. 그 외에 이거 지금 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금속으로 만든 불교 조각. 금속으로 만든 불교 조각이 26점이에요. 26점이 국보인데 대개 불상들입니다. 불상. 여기다 보시다시피 불국사 금동 비로자나불 좌상. 자, 붉은 색깔로 표현해놓은 불국사 금동 아미타열의 좌상. 26개나 되는 금속으로 만든 불교 조각 중에서 불국사 금동 아미타열의 좌상을 대표적인 국보로 제가 뽑았습니다. 자, 이제 나무로 된 국보 중에서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해놨죠. 문경 대승사라고 있습니다. 문경 대승사 목곡 아미타열의 설법상 나무로 새긴 아미타 불상을 새긴 복각화가 가장 돋보이는 국보다. 그 밑에 내려옵니다. 생활공예 소조가 나오죠. 소족하는 거는 이게 뭐냐 하면은 진흙으로 불상을 만듭니다. 진흙으로 만든 불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국보는 실제로는 더 많지만은 국보로 올라가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는데 부석사 소조열의 좌상. 부석사 무량수전 가보셨죠? 부석사 무량수전에 배치되어 있는 불상이 진흙으로 만들었다. 물론 그때 금칠을 하고 해가지고 육안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소갈맹이는 진흙이다. 목공예, 나무로 만든 공예품 중에서는 단연 안동 하회탈과 병산탈이 으뜸이다. 자, 이번에는 토도자 공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꺼번에 붙여가지고 이름을 붙이니까 저렇게 되는데 토는 토기입니다. 토기. 도기는 도는 도기. 자는 자기. 그리고 세 가지를 합쳐서 한꺼번에 부르는 용어입니다. 토도자 공예 52점. 52점. 여기 지금 전부 여기 국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거 청자. 청자 중에서는 상감 운항문 매명. 무청사기 중에서는 음각 어문 편병. 백자 중에서는 다랑아리. 백자 청화 철체 동체 초충문병. 근데 청자에서는 백자에서는 제가 2개를 골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25점이 되겠죠. 그 이제 나중에 하나하나 아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금속공예 30점. 저 많은 금속공예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꼽을 수 있는 게 금관총, 금관 및 금제관식. 신라금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라금관 중에 하나를 국보 중에 국보로 뽑았다. 그 밑에 공예품이나 괴불화나 뭐 탱화나 쭉 있습니다만 하나도 대표적인 국보로 뽑을 만한 건 없고요.
암벽 조각, 암벽에다가 글자를 쓰거나 조각을 했는 걸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의식법구 하는 게 있죠. 의식법구에 사용하는 보통 종들입니다. 종들인데 종이 6개가 국보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데는 국보는 성덕대왕 신종이다. 공양구 중에서는 백제 금동 대향로다. 그 다음 장엄구에서는 순천 송황사 목조 삼존 불감이다. 예, 이렇게 국보 중에 국보를 뽑아봤습니다. 천문 지리 기구에서는 한 8점이 있는데 8점 중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기 때문에 영상 가명 처구대를 제가 국보 중에 국보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 기록유산으로 내려가서 전정유, 목판본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만은 필사본 중에서는 14종류가 있는데 필사본 14종류 중에서 성정원 일기를 국보 중에 국보로 꼽았고요. 그 다음에 목판본으로는 고민정음을 꼽았습니다. 활자본에서는 뽑을 방은 없고요. 전정유 책으로 된 것 중에서는 조선 왕조실록 정족산 사고본을 국보제 국보로 꼽았습니다. 그다음 이제 목판강유 중간쯤 내려와서 목판강유 중에서는 해인사 대장경판 8만대장경 우리가 보통 말하는 8만대장경 말합니다. 8만대장경을 국보중에 국보로 금석강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비석이죠. 비석 쉽게 말하면 비석인데 북한산에 세웠던 진흥왕 순수비를 15점 중에서는 가장 어떤 거로 꼽았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정의를 하면 이렇습니다. 숫자 우리나라 국보는 작년 12월 말 현재로 367점이다. 이게 해마다 통계가 바뀝니다. 해마다 바뀌는 이유가 뭐냐? 보물 중에서 국보로 승격하는 게 해마다 몇 점씩 나온다고요. 그런데 보물이 아니면은 국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보가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보물입니다. 보물부터 돼야 국보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쉽게 말해서 대구에서 국보로 올라갈 조건을 갖추려면은 보물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청라언덕에 올라가면은 성교사 주택이 많습니다. 하나도 보물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냥 대구시 유형문화재입니다. 우리가 제일 손쉽게 갈 수 있는 데가 경상감영국원. 경상감영국원 안에 선화당 제일 앞에 있는 건물. 선화당이 보물입니다. 보물이니까 또 모르죠. 한 10년, 20년 흘러가 뒤에 국보가 될지도 몰라요. 국보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보물부터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계산동 성당이 사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적은 국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적이 끝이에요. 사적보다 더 높은 쉽게 더 높이 올라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국보가 되려면은 보물부터 돼야 된다. 그것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 367점을 조금 더 분류를 하면은 유적 건조물이 81점, 유물이 197점, 기록유산이 89점. 여기에 합해가지고 367점입니다. 밑에 세 개가 합쳐진 숫자가 367점. 자, 요걸 이제 아까는 국보가 안 돼 있더라도 그냥 그 유형별로 어떤 유형이 있다 하는 걸 보여드리는데 이번에는 국보인 것만 이렇게 숫자로 표시해 놨습니다. 불교 관련 국보가 66점이다. 근데 불전이 16, 석탑이 33, 석탑이 9, 석등이 4, 기타 4. 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유물이 192점인데 산수화 인물을 합니다. 인문화가 아니고요. 인물화, 풍속화, 기록화, 영모화, 조화, 석조, 불교 조각, 금속조, 불교 조각 이런 식으로 아까 토도자 공예 봤던 기억이 나죠? 기록유산 89점인데 어떤 종류가 있다 하는 걸 숫자로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저게 어디겠습니까? 건물이 저 정도 돼야 국보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보통 기와집 한번 상상하고 이 그림으로 보이는 이 기와집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영남루 왼쪽이 영남루입니다. 영남루. 오른쪽은 뭐 어딜까요? 삼척 죽서루입니다. 자, 그 설명드린 순서는 왼쪽 여기 왼쪽 위, 왼쪽 오른쪽 밑에 왼쪽 오른쪽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강릉에 있는 임영관 산문입니다. 강릉에 있는 임영관 산문. 옛날 강원도 도청이 됐거든요. 그 도청에 쉽게 말해서 도청에 들어가는 물입니다. 이 임영관 산문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기둥 한번 보십시오. 기둥. 둥근 기둥이죠. 둥근 기둥에 배흘림 기둥. 예. 육안으로 봐도 배흘림 기둥 하는 게 확실히 드러납니다. 가운데가 볼록하다 이거. 요 한번 보십시오. 아래 위 보다가 기둥이 훨씬 볼록하게 생겼다. 이거는 이제 이따도 나오겠습니다만도 부석사 무량수전 대표적인 배울림 기둥입니다. 앞으로 납사를 가시거든
기둥부터 살펴보십시오. 기둥이 아래 위에 굵기가 똑같으면은 면헐림 기둥이라고 합니다. 면헐림. 아래 위가 똑같으면. 대체로는 면헐림 기둥입니다. 기둥의 굵기가 밑에나 위에나 가운데나 똑같습니다. 그것을 면헐림. 예, 지금 저렇게 생긴 가운데가 볼록하면은 배헐림. 예. 자, 그다음 오른쪽 위에 경복궁 건정전이죠. 경복궁 건정전인데 요즘 저기 입장할 때 옛날부터도 그랬습니다만 입장료가 있습니다. 입장료가 있는데 한복을 입고 가면은 무료라 가지고 요즘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모양인데 한복을 차려입고 저기를 건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화면으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왼쪽 밑에 경회로죠. 경회로 조선시대에 외국 사신이 온다든지 하면은 여기서 연회를 베풀고 하던 그런 곳입니다. 경회로 앞에 연못이 있어가지고 운치가 훨씬 돋보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 밑에 창덕궁 정전입니다. 창덕궁. 창경궁 정전. 명정전입니다. 명정전. 그 다음 왼쪽 밑에 종묘 정전. 조선왕의 신주를 모신 집이죠. 종묘. 그 다음 오른쪽 밑에 세병관. 여수에 있는 세병관. 오른쪽 밑에 세병관이 아니고 진남관입니다. 진남관. 죄송합니다. 진남관. 왼쪽 위에 세병관. 남대문, 숭례문. 자, 이렇게 이제 불국사 왼쪽 위에가 연화칠보교, 오른쪽이 청운 백운교, 청운교, 백운교. 이 청교, 백운교 여기 요 부분 한번 보십시오. 아치식이죠. 원래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설계를 그렇게 했는데 이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지금은 통행을 금지시켜 놨습니다. 자, 이 건물들이 다 국보입니다. 자, 이 가운데 대표적으로 불전 중에서 대표적인 게 무량수전을 제가 꼽았거든요.
묘입니다. 무량수전. 지금부터 한 7, 80년 전에 최순우라는 미술사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국립박물관장도 지냈고 어떤 책을 썼나 하면은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의 기대에 서서 이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무량수전 한 군데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국보들을 다루면서 책 제목을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에 서서 이렇게 만들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저자 한 분 더 말씀해 주세요. 자, 이 집은 외관상으로 보면은 팔짝집입니다. 지금 얼른 표가 잘 안 나가지고 옆쪽으로 봤을 때 이 지붕 모양을 판단할 수 있는데 팔짝지붕이고, 그 다음에 워낙 지붕이 크기 때문에 지붕을 떠받치기 위해서 활주를 4개 세웠습니다. 활주가 뭐냐? 여기도 있네. 여기는 처마 끝을 받쳐는 기둥, 여기 있죠. 활주 4개를 세워가지고 지붕 무게를 지탱을 합니다. 지탱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지금 이 그림으로 봐가지고는 얼른 배흘림 기둥이라는 게 확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까 이명환만큼 안 드러나죠. 안 드러나는데 기둥 위에 기둥을 따라 쭉 올라가면은 기둥 위에 장식을 해놨습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장식이 없어요. 기둥과 기둥 사이 여기에는 장식이 없어요. 이런 식의 집을 주심포 건물이라고 합니다. 주심포.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장식이 있으면은 다포, 마늘 따자, 다포개 기둥, 다포개 집. 그리고 여기 현판이 가운데 있습니다.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무량수전으로 되어 있죠. 무량수전. 여기 어떤 부처님을 모셨을까요? 하도 부처님이 많아가지고요. 저도 부처님 이름 다 모릅니다. 모르는데 대표적인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아미타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 약사열애 부처님. 이 정도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무량수전에는 현판이 가리키듯이 수명이 한량없다. 무량수전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 부처님의 수명이 한이 없다,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아미타 부처. 아미타 부처님을 모셨는데 아미타 부처님이 어떻게 생겼느냐? 뒤에 나올 겁니다. 이 부처님, 이분이 부석사 무량수전에 모신 아미타 부처님이고 소조열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진흙으로 빚었다. 육안으로 봐가지고 진흙이지 표가 안 나죠 물론.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앉아 있느냐?
보통 부처님은 우리가 절에 딱 들어가면은 정면으로 맞이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배치합니다. 그런데 아미타 부처님은 서쪽에 모셨어요. 정면이 아니고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 앉아 있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사시는 곳이 어디냐? 서방정토예요. 서방정토. 서쪽에 깨끗한 나라. 서방에 계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서쪽에 모시고 동쪽을 향해서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부처님을 구별하는 방법은 손 모양입니다. 손 모양. 손 모양을 손숫자를 써가지고 수인이라 도장인자 써가지고 수인이라 합니다. 손 모양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손 모양을 보고 그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인지 아미타 부처님인지 비로자나 부처님인지 혹은 약사일인지 뭐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는데 이 지금 손 모양은 왜 항마 척지인을 하고 있어요. 항마 척지인. 오른손을 밑으로 내리고 왼손을 배꼽 있는 데다가 손을 펴가지고 배꼽 있는 데다가 이렇게 이게 항마 척지인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지금 부처님 가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마귀를 항복시키고 악마를 항복시키고 그 땅을 가리키는 그리고 왼손은 배꼽 있는 데다가 손을 펴가지고 이런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대표적인 손 모양입니다. 항마 촉지인. 그런데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해놓고 손 모양은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부처님 손 모양을 보면은 대웅전 혹은 대웅보전 이렇게 현판이 붙어 있잖아요. 대웅 또는 대웅보전 둘 중에 하나 어느 개라도 대웅자가 붙었으면 무조건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운데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대웅은 석가모니 부처님에게만 붙이는 용어예요. 아미타 부처님은 대웅이라 안 하거든요. 그런데 대웅보전 혹은 대웅전 해놓고 딱 가서 보면은 가운데에 앉아 계시는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더라. 이게 아닌 데가 많다 이건. 그 왜 그랬을까요? 그 부처님을 만든 시기하고 그 저를 지은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뒤가 안 맞는다든지 혹은 알고도 여기는 아미타 부처님을 모셨기 때문에 무량수제라고 써놨단 말이야. 무량수제라고 붙여놨는데 부처님이 어떻게 생겼든지 그거는 따지지 말고 무량수전이라 그거든 무량수전으로 알고 아미타 부처로 알아라. 어떻게 보면 좀 억압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원칙으로 말하면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종교도 원칙을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대웅전하고 대웅보전 이왕 말 나왔으니까 뭐 어떻게 다르냐? 보배보자를 써가지고 대웅보전 하거든요. 부처님만 세 분을 모셨을 때에 보배보자를 씁니다. 대웅보전. 근데 들어가 보면 아니에요. 아닌 곳이 많아요. 가운데에는 물론 부처님인데 양쪽에는 보살이에요. 보살하고 부처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대웅보전이라는 현판을 붙였으면은 석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 혹은 약사열의 부처님 어느 중에 세 분을 부처님으로만 모셔야 돼요. 보살을 모시면 안 돼요.
그리고 대웅전하면은 가운데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양쪽에는 보살을 모셔야 됩니다. 보살. 그 원칙을 무시하는 그런 절들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돌아가겠습니다. 자, 아까 요거 대충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집이 우리나라 목조 건물 중에서 두 번째로 오래됐어요. 제일 오래된 목조 건물이 뭐죠? 안동의 공정사 극락제입니다. 근데 제일 오래된 건물을 어떤 건물로 제가 뽑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공정사 극락전하고 이 무량수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너무 초라해요. 공정사 극락전은 올해는 됐는데 어쨌든 오래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됐는데 그 한옥의 멋스러움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다. 무량수전은 귀소슴 집입니다. 귀소슴. 왼쪽 기둥이 높이가 똑같지 않아요. 바깥으로 나갈수록 기둥 높이가 조금씩 길어집니다. 귀소슴. 안쏠림. 자, 한번 보십시오. 기둥이 안쪽으로 살짝 쏠려 있어요. 제일 가의 기둥 한번 보십시오. 왼쪽 오른쪽 제일 가 기둥이 안쪽으로 살짝 쏠려 있다. 안 쏠림. 앞에서 봤을 때는 안곡입니다. 안곡. 여기 안곡입니다. 요거 안곡. 비스듬하게 생겼죠. 비스듬하게 이렇게 지붕선이 나간다.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는 안허리곡이에요. 약간 들어갔죠. 직선이 아니고 안쪽으로 살짝 들어갔어요. 이런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집이 무량수제예요. 그러니까 한옥이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다. 우리나라 한옥을 대표하는, 그리고 국보 중에 국보로 꼽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건물이 구석사 무량수자이다. 구석사는 언제 가면 제일 좋겠어요? 단풍을 밟으면서 올라가는 때가 제일 좋습니다. 가을철에. 그래서 경사가 좀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힘이 좀 듭니다만은 부석사에 지금 뭐 부석사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조사전이라고 있잖아요. 이상대사가 참가하는 절인데 이상대사를 모신 절집이 조사전입니다. 조사전은 아주 소박한 집인데 그 집도 국보로 되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국보는 이제 국보 목조 건물 아까 저 부석사 무량수제를 꼽았고요. 이것들이 전부 국보입니다. 전부 국보인데 가운데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해인사 장경판전입니다. 지붕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이렇게 생긴 지붕을 우진각 지붕이라고 해요. 우진각. 이 지붕은 맞배 지붕입니다. 맞배. 이것도 맞배. 이런 거는 2층, 3층으로 된 이제 집들인데 팔짝 지붕의 유해입니다. 팔짝 지붕.
요거 팔짝 지붕이고요. 요거 팔짝 지붕이고 맞배 지붕이고 맞배 지붕이고 오진각 지붕이고. 그리고 우리가 문화재를 처음에 보고 저 집이 무슨 집이다 지붕 모양으로 구별하는 게 한 세 가지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옥은 요 집은 봉정사 대웅전입니다. 대구 안동에 있는 봉정사 대웅전인데 팔짝지붕이거든요. 팔짝지붕이고 맞배지붕이고 맞배지붕 오진각 지붕 맞배지붕.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된 게 맞배지붕입니다. 자 이제 탑들입니다. 탑도 어느 것을 대표로 꼽느냐 하는 건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탑의 높이라든지 탑의 층수라든지 만든 연대라든지 아름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저는 나름대로 다보탑을 탑 중에 탑으로 꼽았습니다. 자 이겁니다. 우리나라에 그 많은 탑이 있지만은 다보탑은 딱 하나뿐입니다. 이름을 다보탑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는 이것뿐이에요. 경주 불국사에는 거기가 없어요. 모양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특이하잖아요. 사자가 4마리 있었는데 한 마리밖에 없어요. 여기 한 마리 딱 있는데 나머지 3마리는 어디 갔을까요? 정확히 밝혀지질 않았어요. 일제시대에 없어졌는지. 적어도 여기에 있는 다보탑에 설치되어 있는 사자 정도라면은 그 자체로도 국보감입니다. 자, 한 10분 쉬었다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다보탑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감상을 하시면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통일 신라시대 만들었죠. 통일 신라시대. 장식이 많고 화려하다. 오늘 봐도 그런 거 드러납니다. 장식이 많고 화려하다. 십자 모양의 마침 주위에 돌계단을 만들고, 자 돌계단이 사방에 있습니다. 돌계단이 사방에 있는데 그 계단을 타고 가운데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 위에 사각, 팔각, 원 모양의 돌을 쌓아 올렸다. 사각, 원, 팔각. 눈에 보이죠? 사각도 있고 팔각도 있고 원 모양도 있고.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법화경에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현세부린 석가가 설법하면, 석가모니가 설법을 하면은 과거 부린 다보열에, 아까 제가 부처님이 여럿이다 그 말씀드렸는데 다보열에도 있거든요. 다보열에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을 겁니다만도 과거 부린데 다보열애가 있다. 석가모니가 설법을 하면은 과거 부린 다보열애의 진신사리를 모신 탑이, 다보열애의 진신사리를 모신 탑이 다보탑이에요. 다보열애. 이 땅 밑에서 솟아나와
이 탑이 땅 밑에 솟아나온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말씀이 옳다, 석가모니 설법이 옳다 하는 것을 크게 외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보탑이 중요하고 유명하다. 자, 이제 다보탑 공부를 좀 하고요. 여기에도 이제 이 탑들입니다. 이제 국보인 탑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국보인 탑이다. 탑들이다. 두 번째 있는 탑은 국립중앙박물관 안에 있습니다. 건물 안에. 육안으로 봐도 뻔하죠. 경천사지 10층 석탑인가 그래요. 경천사라는 절터에 있던 10층 석탑. 가운데에 있는 탑이 정선에 있는 수마노 탑입니다. 수마노 탑. 벽돌 모양으로 쌓아 올린 탑이다. 이번에는 성탑입니다. 성탑. 이게 다 곧보로 되어 있는 석탑들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성탑을 이걸로 꼽았거든요. 여주에 가면은 고달사지가 있습니다. 고달사라는 절이 있던 또 고달사지에 석탑이 있는데 이 성탑의 주인공을 몰라요. 어느 스님인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고려 초기 화강석의 부도다. 높이가 4.3m, 팔각 원당형 부도 중에서 매우 뛰어난 거작이다. 팔각 원당형, 팔각형 원처럼 생긴, 원래가 원처럼 생긴 그런 부도다. 조형 양식이 신라의 기본형을 따르면서 세부적인 면에서는 고려시대 분위기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 신라만의 고성 원감대사의 묘탑이라고도 하지만 확실하지 않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잘 모른다. 다만 이 절터에 남아있는 원종대사의 묘탑인 고달사 원종대사 해진탑보다 앞선 것으로 추정된다. 주인공을 알 수 있는 탑이 있는데 두 번째 탑입니다. 두 번째 위에서 두 번째 탑인데 고달사지에 있는 탑인데 원종대사 이게 더 앞섰다 이 말이야. 이게 더 앞섰기 때문에 모양도 훨씬 아름답고 해서 대표적인 성탑으로 제가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석등이죠. 석등은 4개가 곡부로 되어 있습니다. 법주사, 첫 번째 게 법주사, 두 번째 게 범사, 세 번째 게 부석사, 네 번째 게 그건 무슨 절터에 있던 건데 지금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4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법주사 요겁니다. 법주사, 쌍사자, 석등.
정식 명칭입니다. 법주사 쌍사자 석등. 사자 두 마리가 등을 받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매우 안정적입니다. 예,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뭐 위태하다 뭐 이런 느낌 전혀 들지 않잖아요. 아주 안정되게 비례에 맞게 그렇게 만든 석등이다. 그 외에도 이제 도밥사 해탈문 왼쪽 위에 밑에 거는 석조 법주사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행사가 있을 때 기를 다는 뭐 깃대 할까요? 그 다음 제일 밑에 오른쪽에 통도사 대웅전 정멸보호이라고도 하고 예. 자 이제 그림으로 들어갑니다. 그림 그림은 넉 점밖에 곡보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일 위에 수사 김정희가 그린 세한도, 정선이 그린 금강산 그림, 또 저거는 뭐 병풍이고요. 근데 이 세한도 하는 게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에서 9년인가 지역살이를 합니다. 요즘 말하면 지역이죠. 지역인데 유배 생활을 하는데 그 사는 집 울타리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탱자나무를 심어가지고 가시가 많은 탱자나무를 심어서 가두어둔 위리 안치라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추사가 갇혀있던 집도 가보긴 했습니다만 뭐 초라한 집이죠. 물론 초라한 집인데 이 상적이라는 정말 훌륭한 제자가 있었어요. 이 제자가 추사 김정희 선생을 그리워하면서 얼마나 세월 보내기 힘들게 하느냐 이러시고, 이 상적이라는 사람은 통역, 요즘 말하면 통역겁니다. 중국을 드나들면서 중국 문물을 전파하던 그런 인물인데, 중국에서 새로운 책을 사다가 스승에게 바칩니다. 근데
황조 경세문편이라는 책이에요. 황조 경세문편. 근데 그 당시에 한국에서는 이런 책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중국 사람이 썼는 책인데 이런 책들을, 귀한 책들을 구해가지고 스승에게 제주도까지 찾아가서 스승님께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사 김정희 선생이 너무나 놀라서 고맙고, 그래서 제자에게 줄 마땅한 게 없으니까 그림을 하나 그려가지고, 이 그림이죠. 이 그림을 그려서 제자에게 줍니다. 근데 이상적이라는 제자는 이 그림을 받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또 중국을 갑니다. 중국에 가서 중국의 많은 학자들 앞에 펴놓고, 이게 우리 선생님 김정희 선생님이 주사 선생이 썼는 그림이다. 그러니까 중국 화가들,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감탄을 하면서 이런 글을 써보니, 이런 글을 이 그림 옆에다가 종이를 덧달아 내면서 스물 몇 명인가 16명의 학자 원인들로부터 저는 글을 받아서 이 그림 옆으로 쫙 길이가 15m까지 나왔더라고요. 15m. 이게 요 그림 요거 하나는 제로에 보이는 요 그림만은 요거는 한 1m는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보다가 열 몇 배나 되는 15m짜리 글들이 쫙 붙어, 이래가지고 더욱 유명해졌다요. 사실 이 그림을 봐서는 썩 잘 그렸다는 그런 느낌은 안 들죠. 소나무, 측백나무, 집 한 채, 집도 아주 못난 집이에요. 그림 그릴 줄 아무리 몰라도 저 정도 그림이야 안 그리겠습니다. 그 안에 사람도 있네. 지금 뭐 돼지우리 같기도 하고 사람 사는 집 같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송백은, 소나무나 측백나무는 한겨울이 되어야 제값을 발휘한다. 이 세안도가 지닌 뜻이 그렇습니다. 잎이 다 다른 나무들은 다 지고 나서 더욱 빛이 나는 나무들이 소나무와 측백나무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이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자, 인물화입니다. 인물화. 인물화도 몇 점입니까? 하나, 둘, 셋, 6점이 국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국보가 많지 않아요. 인물화는. 제일 오른쪽 밑에 태조 어진입니다. 태조 어진. 자, 그다음
윤두서가 그린 자화상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뭐 하나 없죠? 뭐 없습니까? 기가 없네, 기가. 원래 없는 사람입니까? 귀를 보십시오. 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기가 머리에 갈리네. 귀가 있는데 안 그렸는지 원래부터 없었는지 원래는 있지. 원래부터 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맞지요. 네, 윤두서 이 사람이 그림도 잘 그리고 한군도 독보했는데 윤선도의 증손자인가 뭐 그래요. 윤선도 해남 윤씨 집안의 아주 유명한 인물인데 그때 뭐 출세하기가 이제 만만치 않고 당정에 휘말려 있고 그래서 포기를 하고 그림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나이도 좀 젊을 때 40대 중반인가 그렇게 고인이 됐어요. 자기가 자기 얼굴을 그린 겁니다. 자화상 윤두서라는 분이 자기 얼굴을 자기 스스로 그렸는데 눈매가 굉장히 강렬합니다. 왜 귀를 안 그렸을까? 그건 우리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이제 윤두서 자화상을 따로 떼냈습니다만 또 강렬한 눈빛에 긴 수염 이런 게 아주 잘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수염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돌에 새긴 불상들입니다. 돌에 새긴 불상 중에서 이거를 제일 으뜸으로 뽑아봤거든요. 서산입니다. 서산. 충청남도 서산군의 서산시에 있는 와해열의 삼존상. 와해하는 말은 돌을 갈았다. 바위돌을 갈아가지고 불상을 새겼다. 가운데 부처님이죠. 예. 가운데 부처님을 비롯해서 양쪽에는 보살로 추져야 되는데 보살 두 명. 오른쪽 우리 향해서 봐가지고 오른쪽 보살님은 반가상이죠. 반가부자를 했다 이 말. 반가상. 근데 세 분 모두 다 미소를 띄고 있어요. 단단한 돌에 사람이 우는 모습을 표현한다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는가. 이건 지금 보시다시피 노천에 있습니다. 노천에 비바람 맞으면서 누가 불상을 조성했는지 모릅니다. 흔히 구세 사람들이 백제시대에 만든 불상이고 너무나 미소가 아름답기 때문에
백제의 미소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백제의 미소. 쇠붙이로 만든 볼상들입니다. 쇠붙이로 만든 볼상. 맨 위에 왼쪽 부처님 불국사에 있는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인데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처님은 손 모양으로 어떤 부처다 하는 걸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왼손이 오른손 엄지를 쥐고 있습니다. 이런 대충 이런 식으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런 비로자나 부처님이 없어요.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왼손 약지를 오른손으로 감싸줘야 됩니다. 이게 비로자나 부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저기 지금 불국사에 우리나라 절 중에서 대표적인 절이 불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불국사에 모셔져 있는 비로자나 부처님은 소모에 반대로 되어 있대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가더라도 잘못됐다 하는 걸 알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밑에 부처님 한번 보십시오. 앉아있는 부처님. 역시 앉아있는 역시 비로자나 부처님이죠. 정상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왼손이 위에 가죠. 왼손이 오른손 오른손 감싸는 여러분. 밑에 부처님은 정상적인 비로자나 부처님인데 위에 부처님은 반대로 되어 있죠. 잘못됐다. 자, 이 부처님을 대표로 제가 뽑았습니다. 쇠붙이로 만든 부처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처님을 불국사 아미타열의 부처님입니다. 불국사 아미타열의 부처님. 손 모양 자세히 보십시오. 아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오른손 밑으로 무릎 밑으로 내리고 왼손 가슴에 붙이는 항마 촉진이 대표적이라고 했잖아요. 안 그렇죠? 모양이 다르죠? 왼손을 이렇게 펴가지고 앞으로 향하면서 엄지 손가락하고 가운데 중지 손가락하고 닿지는 않았지만도 닿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소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손은 배꼽인데 내면서 오른손도 이렇게 붙이진 않았는데 붙일 듯한 그런 자세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9가지 손모에 나옵니다. 9가지. 지금 여기서 9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여기 이와 같은 손 모양을 하고 있다면은 중품 중생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품 중생인, 상품, 중품, 하품, 각 품마다 상중하, 그러니까 9가지요. 9가지 손 모양이 나오는데 지금 이 아미타 부처님의 손 모양은 중품 중생인의 손 모양이라고 볼 수 있다.
자, 대표님 금속 부처님이지만도 국보이긴 하지만은 제가 대표를 뽑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째 방가사유사이죠. 방가사유사이 2개 있습니다. 2개. 오른쪽 밑에 보십시오. 오른쪽 밑에 방가사유사양 위에 세 번째 방가사유사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요 큰 방에 이 방보다야 물론 적습니다. 이 방보다가 뭐 한 반좀 되나 3분의 1쯤 되려는가 큰 방에 저 불상 2개만 딱 배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제목을 사유의 방, 사유 생각하는 방. 저기 그리 사람들이 많이 온답니다. 저 두 불상을 보기 위해서. 사유하러 생각. 우리 대구에 국보가 덕점이 있습니다. 국보가. 그래도 한 점도 없는 시도가 많거든요. 국보가 한 점도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대구에 넉점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인데 석점은 국립 대구박물관에 있습니다. 여기 있어. 제일 오른쪽 위에 이 부처님이 국립 대구박물관에 있습니다. 요 밑에 왼쪽 첫째, 둘째 요 보살입니다. 부처하고 보살하고 어떻게 구별하느냐? 머리에 왕관 같은 걸 뭘 썼으면은 보살입니다. 예. 머리 장식이 있죠. 머리 민머리입니다. 민머리. 예. 이 세 점이 대구에 있는 국보인데 선산 어느 무덤에서 발견됐어요. 그리고 한 점은 군위 삼존 석굴. 예, 이렇게 해서 대구에 박물관에 석점이 있고 군위에 한 점이 있어가지고 대구에 넉 점의 국보가 있다. 이건 나무로 만든 거거든요. 이게 있었구나. 나무로 만든 불상인데 저기 대승사거든. 이 중에 대표적인 불상을 우측 요로 오른쪽 제일 위에 대승사. 문경 대승사 어제 가봤거든. 목각 아미타 설법상 이름이 좀 깁니다. 자, 이 그림을 이제 하나로 펼쳐놨는데 맞네. 그래, 주부라. 부처님 뒤에 있는 불화를 후불화라고 합니다. 뒤 문자를 써가지고 후불화. 지금 진짜 부처님 여기 지금 앞에 계시죠? 제일 밑에 얼굴만 보이지. 그냥 진짜 부처님이고요. 나머지는 나무로 판는 목각형화입니다. 지금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래 보니까 뭐 좀 정교한 맛이 안 나는데 굉장히 하나하나를 정성을 다해서 새겼다. 한 줄, 두 줄, 석 줄, 넉 줄, 여섯 분을 정성을 모셨거든요. 4, 6이 24. 가운데 있는 아미타 부처님 이거는 목각입니다. 이거는 이게 진짜 부처님이고요.
이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을 중심으로 한 줄, 두 줄, 석 줄, 넉 줄에 한 줄에 6분씩 4, 6, 24 24분의 보살 혹은 존상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그림이 어디 있었느냐? 집기사. 부석사에 있었어요. 영주 부석사. 부석서 있는 걸 뺏어왔다. 맞아.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문경 대승사로 갔느냐? 건물 지주고. 그게 참 재미있는 사연인데요. 건물 지주고 뺏어왔다. 문경 대승사가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새로 이제 지었습니다. 새로 지은 절집을 지었는데 부처님 뒤에 모실 불화가 없잖아요. 불탔으니까. 그때 이 부석사에 있던 이 후불화는 그냥 놀고 있었어요. 마땅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걸지 않고 그냥 놀고 있었대. 그래서 스님들끼리 어떻게 이신전심을 통해 가지고 그 태무아 우리 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 가져와라. 이렇게 이제 스님들끼리 이제 약속이 됐어요. 그래서 뭐 돈을 주고 사고 판 게 아니고 스님들의 의리로 이제 부석사에서 대승사로 옮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석사에도 이 그림이 필요하단 말이야. 야, 몇 년 전에 너 목각 태무 가지고 왔는 거 그거 우리도 하고 원래 우리 거 아니냐? 에이 한번 줘놓고 또 돌락하노. 뭐가 필요하냐 이거. 우리 조사장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거야. 돈이. 그래. 그러면 돈으로 좀 줄게. 이래가지고 저 대승사에 영원히 보관되고 부석사에서는 돈을 받아가지고 조사장을 새로 짓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죠.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게죠. 부석사 무량수전의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미타 부처님 소조 진흙으로 빚었다. 손 모양은 아미타 부처님이 아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어느 쪽을 향해서 앉아 있느냐? 지금 앉아 있는 자리가 서쪽입니다.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서 보통 절에 들어가면은 북쪽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남쪽을 향해 있잖아요. 남쪽을 향해 있는데 아미타 부처님이 원래 서방 그 정토에 산다 이 말이에요. 서방 정토이기 때문에 서쪽에 모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 손 모양을 해야 되죠. 얼굴 모양 보고 부처님 구별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 귀는 되게 다 큽니다. 네. 귀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부처님 구별할 수는 없어요. 옷 모양 왼쪽 어깨에만 옷이 걸쳐져 있죠. 왼쪽 어깨. 보통 부처님 옷 모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견편단이라고 합니다. 우견편단. 오른쪽 어깨에만 옷이 걸쳐져 있고 왼쪽 어깨에만 옷이 걸쳐져 있고 오른쪽 어깨는 비어 있습니다. 우견편단. 자, 어쨌든 이 부처님이 우리나라에서 소조로 만든 부처님 중에 유일하게 국보로 되어 있고 제가 24점 중에 한 점으로 모셨습니다. 자, 하회탈. 이건 뭐 다른 지역에도 탈이 있지만은 하회탈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족탈 불급이에요. 족탈 불급.
자, 이제 조금 다른 공부를 하겠습니다. 도자기에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 제일 처음에 재질을 붙입니다. 재질, 종류, 도자기의 종류. 예를 들면 청자냐, 백자냐, 불청사기냐, 독이냐, 청화백자냐. 청화백자는 나중에 보면 백자에 속합니다. 백자에 속하지만은 뭐 구별을 할 수도 있고 해서 따로 해놨는데, 제일 처음에 청자냐, 백자냐, 분청사기냐, 독이냐, 청화백자냐, 이거부터 붙입니다. 종류가 뭐냐, 재질, 뭐 어떻게 만들었냐, 재질을 이제 따진다. 두 번째는 장식하는 기법을 붙이는데, 성감, 음각, 양각, 투각, 구멍을 내는 거, 철화, 철사, 안료를 사용하는 거. 상감하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홈을 파가지고 그 홈에 색깔을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워냅니다. 그래서 도자기 빈드름하게 만든 도자기를 홈을 파서 꽃 모양도 만들 수 있고 또 심성 모양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잖아요. 홈을 파가지고 거기에 색깔을 넣어서 구워내는 거. 무늬를 세 번째로 넣는데, 모란 무늬냐, 모란꽃, 운학문, 구름운, 학학, 구름과 학을 새겼느냐, 칠보문. 불교에서 그 가장 가치가 있는 보물을 7가지를 칠보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육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칠보문, 혹은 구름, 혹은 학. 그러니까 어떤 무늬를 새겨 넣느냐. 마지막으로 형태, 혹은 용도. 병으로 만들었다, 접시로 만들었다, 항아리다, 잔이다, 포주박이다. 주자는 주전자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 이게 하나의 도자기 이름입니다. 하나의 도자기 이름인데, 제일 처음에 청자가 붙었죠. 아, 이 도자기는 청자다, 청자. 푸른색이 난다, 이 말이야. 청자. 상감, 무늬를 파가지고 색깔을 넣었다. 상감. 운학문. 무늬는 구름과 학을 새겼다. 외병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꽃병으로 보면 됩니다. 화병, 꽃병 이런 것들을 전부 매병이라고 이제 붙이는데,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 두 번째는 백자, 철화, 포도, 원숭이문, 항아리. 그러니까 이게 도자기 이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길어지도록 어쩔 수 없이 이제 다 구별하는 방법이죠. 백자고 장식 기법은 철화다. 철사를 색깔이 들어있는 철사를 이용했다. 포도와 원숭이 무늬가 들어갔다. 용도는 항아리다. 분청사기 가는 것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중간쯤에 만들어졌던 도자기 형태입니다. 분청사기. 분청사기라는 말을 제일 먼저 넣고, 음각이고, 어문 하는 것은 고기 문양, 편병, 병이 납작하게 되어 있죠. 편병, 납작한 병. 독이, 기마인물형, 꼴잔, 오른쪽 그림을 가리킵니다. 사례, 사근, 독이, 이건 청자도 아니고 백자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냥 진흙으로 구웠다 이 말이야. 독이. 문양은 어떠냐? 말 타고 있는 인물형이다. 기마 인물형. 말 모양은 다 아실 거고 가운데 사람 안에 있는 거 보이죠? 기마 인물형. 뿔처럼 생긴 잔이다. 저기에 술을 따라가지고 건강하게 한 잔 마시고 하는 그런 용도다. 자, 이런 식으로 도자기에 이름을 붙인다 그래요. 자, 지금 여기 도자기 많이 나옵니다. 전부 국보입니다. 그 많은 청자 중에서 가장 어둠으로 꼽은 게 요겁니다. 요거. 자, 아까 도자기 이름 나왔죠? 이름이 제일 청자 제일 먼저입니다. 우리는 운항문, 구름과 합, 상감, 파냈대. 홈을 파내고 그림을 그렸다.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 꽃병이다. 꽃병. 이거요. 요 모양하고 똑같이 크기도 이게 뭐 지금 크기가 나옵니다만도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은 요하고 똑같은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을 팝니다. 물론 이거는 그때 만든 건 아니죠. 고려시대에 만든 거는 유일 한 점뿐입니다. 이거 국보 요거 딱 한 점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모조품입니다. 근래에 만들어낸 거. 한 점에 얼마쯤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만들어낸 거라도 저거하고 비슷하게 생겼는 거 80만 원, 100만 원이요. 그래 만지다가 말아버렸습니다. 저게 제품이 저거 얼마 좀 사겠습니까? 못 사죠. 못 사. 돈을 뭐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국가의 재산이 되어 있는데 누가 팔겠습니까? 국가에서 이걸 팔겠습니까? 자, 여기 얽힌 이야기를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송나라 학자 태평노인은 수중금이라는 책에서 천하제일의 명품 28개를 꼽았다. 단계 벼루, 이거 중국 지명입니다. 단계라는 곳의 벼루, 건주의 차, 사천의 면, 정주의 백자, 절강의 철기, 오나라 종이, 진나라 청동 등과 함께 고려 청자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중국 송나라 학자가 자기 나라 거를 쫙 꼽으면서 청자는 고려 청자를 꼽았다. 자기 나라 청자가 있는데도 그만 못하더니 자기 나라 게 조선 것만 못하다. 후대에 와서 영국 도자기 평론가인 윌리엄 헌이라는 사람인데 중국의 극동의 도자기라는 책에서 고려 청자가 세계 도자기 중에서 가장 우아하고 진실하며 도자기가 가지는 모든 장점을 구비하고 있다. 독일 학자. 자, 이 도자기가 어디 있느냐? 아까 저 나라가라 그랬는데 나라게 아니고 전정필 선생이 간송미술관에
자, 이게 간송미술관에 가게 된 사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화도에 고려가 피난을 해가지고 한동안 도읍지를 정해 그런 곳이거든요. 그리고 고려 시대에 무인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60년인가 얼마 동안 지배를 해지 않습니까? 무신 정권 중에서 최충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충헌의 아들 최우라는 사람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도굴꾼이 발굴해냈어요. 근데 간송 전영필 선생님한테 저 청자가 입수된 거는 여러 사람 손을 거쳐가지고 1935년에 2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2만 원. 그 당시 2만 원은 얼마냐? 기와집 20채 가격이에요. 기와집 한 채 가격이 1,000원이네. 1,000원. 그 당시 가격은 1,000원인데 기와집 20채 가격을 주고 2만 원을 주고 저걸 샀습니다. 근데 이 매병을 발굴해낸 사람이 첫 번째 사람에게 넘길 때 돈은 400원이었어요. 400원. 여러 사람이 돈을 거치면서 2만 원. 지금 여러분 2만 원 주고 저거 살래 하면 몇 사람 죽어날 겁니다. 뭐. 돈도 아니잖아요. 요새 돈 2만 원. 색깔, 문양, 형태, 그리고 이제 이 학을 여러 마리 그렸잖아요. 학을 그려 넣었는데 이 원 안에 있는 학은 밑을 보고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고 원 밖에 있는 학들은 하늘을 향해서 날아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문 밖에도 밑으로 보고 있는데요. 선생님, 저 귀가 여신갑다. 저 원 밖에 있는 학들도 밑으로 보고 있는데요. 안 들려요? 여기서 학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자, 어쨌든 요 이름이라도 한번 제대로 한번 알고 넘어갑시다. 청자를 제일 먼저 붙인다 그랬죠. 청자, 백자, 예. 혹은 문청사기, 도자기 종류를 먼저 붙인다 그랬어요. 청자, 백자, 무늬 모양을 보다음 한대요. 문학 만든 기법, 상감 기법, 그리고 청자, 상감, 문이 문학문, 구름과 학을 빼냈다. 문학문, 종류, 뭐 한 데 써먹느냐? 매병이다. 매병, 복병, 뭐 가병, 뭐 이런 식. 청자, 상감, 문학문, 매병.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은 간송미술관에 있고 작년에 대구 간송미술관이 생겼잖아요. 대구에. 거기 개관 기념으로 이 작품도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게 다뤘는지 아주 가는 철사 같은 걸 가지고 다 묶어 매놨어요. 넘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하려고.
깨지잖아요. 지지는 때문에. 이거는 분청사기입니다. 분청사기. 도자기 종류로는 분청사기고 음각이다. 음각. 호흡을 파냈다. 이 말이야. 음각. 어문. 고기 모양. 고기 모양의 문양을 그렸고 종류로는 편병이다. 지금 이 그림으로 봐가지고는 편병인지 뭔지 잘 구별 안 되는데 편병이 쉽게 말하면 납작하게 물링입니다. 둥그런 게 아니 둥그렇게 이런 게 아니고 그림을 보면 어떻게 뭐 둥그런 끝이 보이지만도 딱 눌려가지고 만들어놓은 기법 편병. 자, 이름은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분청사기고 분청사기 음각 어문 고기 모양 고기 문양 편병 자, 이 많은 도자기 중에서 다 이름이 다 다르죠. 다 이름이 다 다르게 나오는데 여기 보십시오. 아까 제 오른쪽 제일 밑에 꿀잔 저거는 독이라 그러죠. 독이. 조선시대로 오면은 백자입니다. 백자. 흰색. 백자 중에서 뭐를 대표로 꼽을까 고민을 하다가 달 항아리로 꼽았어요. 제가 달 항아리. 달 모양을 했다고 해서 달 항아리라고 합니다. 달 항아리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사진을 잘못 찍어 그런지 원래 이렇게 생겼는지 몰라도 좀 불뚝불뚝하게 튀어나오고 조금 고르지 못하죠. 저게 만들기가 그리 어렵답니다. 저는 뭐 도자기에 대해서는 문외한인데 뭐 틀을 만들어 놓고 틀에다가 부어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일정하게 똑같은 모양이 나오겠지만도 그 도자기 저런 게 이제 만들기가 그리 어렵다고 하는데 아무 문양이 없습니다. 색깔도 없어요. 그러니까 흰색, 백자, 다랑아리. 좀 아쉬워가지고 백자 중에서 하나를 제가 더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추가로 하나 뽑았는데 이름이 굉장히 길고 복잡합니다. 백자는 백자고 주 재료는 백자다 하니까 백자고 청화, 철채, 동채. 청화하는 것은 푸른 색깔 나는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청화. 철채, 동채, 새와 구리를 그림에다 넣었다. 초충은 풀과 벌레 문양을 한 병이다. 병인데 이게 또 참 까딱하더라면 우리 못 보고 말 그런 작품이 될 뻔했어요. 팔당호 부근에서 대성댁이라는 할머니가 나무를 캐다가 발견했어. 요새 할머니 같으면은 와 저거 이거 보통 도자기 아니야 이거 꼭 그래갖고 애지중지 하고 주인을 찾아가지고 이제 제값을 받고 팔았을지 모르죠. 모르는데 오원에 팔았어. 5원에 팔았고 여러 사람 손을 거치면서 60원, 600원, 3,000원, 15,000원까지 올라갑니다. 15,000원. 역시
전장필 씨가 낙찰을 해서 이 지금 이 대하집 15개. 풀과 벌레가 어디 있는지 지금 정확하게 잘 그러지 않는데 제일 오른쪽 위쪽에 꽃 부분에 벌레 같이 보입니다. 자, 여러 가지 문양이 들어가고 색깔이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모양이 아주 균형이 잡히고 역시 산에 나물 패는 일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12번째 이야기했습니다. 12번째까지. 네 개 더 남아있는데, 시간도 다 됐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한 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좀 더 보충을 하려면,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국가유산청. 컴퓨터에 국가유산청이라고 쳐보면은, 국가유산청이 나옵니다. 거기에 문화재 검색란이 나와요. 그러면은 문화재 이름을 정확히 채우면은 그림이 나오고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화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 현재 문화재를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보존을 해서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됩니다. 여기 뭐 내가 손을 떼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온 국민들이 문화민족이라는 걸 자랑하려면 온 국민이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죠.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시면 할수록 궁금한 점이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